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이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분들 모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서 코로노믹스 시간에는 수도권 1.5단계 격상으로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이 미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류미리 TBS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확진자가 293명이 지역 발생으로 생겼고 해외 유입이 50명, 그래서 총 343명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확진자 수로만 봤을 때 정말 300명 가까이 턱 밑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200명대 숫자가 사실 3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수치는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9월 초에 나왔던 숫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숫자는 비슷하더라도 상황은 훨씬 더 안 좋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더 안 좋다. 그렇죠. 그 예. 당시에는 사실 이제 8.15 광복절 그 집회 때문에 발생해서 대규모로 이제 퍼져 나갔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관리가 더 쉬웠던 거고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도 모른 채 소규모로 곳곳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방역 당국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보다는 같은 수치라도 훨씬 더 상황은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대호 교수님도 지속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소식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90%가 넘는 예방 효과를 보여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며칠 전서부터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는 언제쯤 이 접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나온다고 해서 바로 맞을 수 있지는 않고요. 물론 여러 가지 유통 단계도 있고 그리고 정부 간의 어떤 거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로서는 내년 가을에 접종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고 내년 가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물량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 물량을 확보하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유는요, 사실상 제약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백신을 개발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잘 팔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게 효과가 좋다라는 입소문이 많이 퍼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방역이 그나마 잘 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많이 수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된 것을 토대로 본인들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백신을 공급하려는 제약회사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황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역의 선도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물량을 확보하거나 국민들에게 접종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밟는 데는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도 볼 수 있는 셈인데요. 또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지금 유럽연합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인데요.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돈페 제약이라는 곳과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대학 연합들에 함께하는 연구인데요. 항바이러스 물질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치료라든지 뭐 백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다가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세계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하루 확진자 수는 크게 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만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발생한 국가가 10곳이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하루에 뭐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하루 평균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50만 명 정도 확진자가 이번 주 정도에는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는 나라가 현재 총 11곳인데요. 뭐 미국이라든지 인도 그리고 주요 유럽 국가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말 미국이라든지 인도에서도 정말 하루에 1,000명 안팎
안팎으로 누적 확진자가 1,000명 안팎으로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정말 상황이 제3차 유행이 정말 접근을 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포함이 된다라는 주장은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자, 이번에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사실 절반가량의 전 세계 확진자 절반가량이 유럽에서 나오곤 있긴 했는데 요새는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봉쇄를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루에 현재로서는 한 2만 명 정도 각 나라별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누적 확진자가 역시 100만 명이 넘은 상황이라서 상황이 그렇게 나아졌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국가에서 각 병원들별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병원에 있는 화장실에 뭐 시신이 그대로 방치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들어오는 환자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뭐 러시아 같은 곳에서는 빙상 경기장에다가 임시로 이제 병실을 세웠는데 사실상 이 감염병이라는 것은 음압병실로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경기장 안에 음압병실이 웬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난민 대피소 수준으로 그냥 칸막이만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치료도 예.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잠시 주춤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닌 게 또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유럽 쪽에서는 그 크리스마스 연휴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보내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T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식 들었습니다.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코로나 예방에 힘쓰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주변의 감염 우려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핸드폰, 휴대전화를 가지고 어디를 이동을 할 때 내 예. 주변에 확진자가 있으면 그것이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서 알림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긴급 재난 문자로서 다 이제 배포가 발송이 되는데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인근에 있는 내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게 알려지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이 알림이 더 강하게 오고 예. 멀리 있으면 좀 약하게 온다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사실 애매하지 않나요? 아직 조금 불안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게 예. 이 확진자가 자신이 직접 휴대전화에 그 정보가 입력이 돼야 됩니다. 내가 확진이 됐다라는 정보가. 그걸 입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률이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 보면 한 10% 후반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모든 주에서 다 통일된 시스템이 아니고 주별로 또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또 무용지물인 거고 그리고 사용률도 워낙 낮고 그리고 네.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투지폰을 쓰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있습니다. 예, 실효성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긴 네, 하네요. 일단은 그렇죠. 예, 유럽에서는 봉쇄 앞두고 사람들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요, 얼마 전에? 네, 최근에 BBC에서 한 기자가 대형 쇼핑센터에서 사람들이 봉쇄 직전에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사는지를 좀 관찰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점이 봉쇄를 들어가게 되면 상점도 다 문을 닫게 되고 사실상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내일부터 당장 한 달간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거를 좀 사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상황보다 제 주변에 이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영국 같은 경우는 휴지를 그렇게 많이 산대요. 아, 왜 그렇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유럽 특히 예. 이제 유럽에서 그렇게 휴지를 많이 대량 구매하고 그것 뭐 난투구까지도 네. 벌어진 상황이 있었는데 이 조사에서 보면은 뭐 겨울 대비한 옷, 뭐 스웨터라든지 따뜻한 그런 월동 용품과 뭐 커피 이렇게 범생필품을 많이 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좀 특이했던 점이 물론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용품, 뭐 트리 장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인들한테 줄 선물
뭐 포장용품 이런 것도 많이 사람들이 사갔다라고 하는데 잠옷이 또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집콕을 하면서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잠옷도 시리즈별로 예를 네. 들면은 한 가지 디자인으로 뭐 7가지 색상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잠옷으로 뭔가 예. 그 소소한 재미를 좀 보려는 그런 쇼핑 네. 리스트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눈에 띄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람 심리는 어디 가나 비슷한가 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네요. 343명,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177명 발생했고요. 상황이 안 좋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확진자 수도 늘어나지만 국내 발생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집단 감염에서 소규모 집단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벌써 전국화 양상이 이미 이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오늘부터 수도권은 1.5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수는 곧 있죠. 거기에다가 겨울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연말 모임이 있으니까 상황은 계속 악화일로로 갈 가능성이 많다. 연말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 지금 연말에 접어들기 지금의 절벽과 같이 환자 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절벽과 같이 환자 수를 줄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경각심을 가지면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방역에 협조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벽과 같이 줄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목표로 삼는 수치는 있을까요? 물론 현실 가능성과는 좀 다른 얘기로요. 우선 확진자 수를 줄이는 거에 못지않게 우선은 각종 이 집단 감염, 그 예. 집단 감염의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두 네. 번째는 지금 정부가 감염 불분명에 대한 거를 발표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감염 불분명이 거의 20%를 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감염 불분명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의 양상이 젊은 분들에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용한 전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감염 불분명 사례가 예.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이 모이는 시설 그리고 그런 데서 집중적으로 확진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감성주점이라든지 예.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뭔가 특별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만이 적어도 절벽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의 기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들 중에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소규모 집단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뭐 지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1.5단계로 격상이 됐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는 그 집단들만 추려서 특별 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만 더 단계를 올린다든지 하는 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정부 당국도 그렇게 소규모 집단을 좀 더 관리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영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게 되기 전 단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젊은 분들이 감염된 상태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각종 소규모의 집단 수가 많아지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 자체를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좋은데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젊은 분들 위주로 많이 모이는 곳에 방역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 당국이 얘기하는 것과 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종합할 때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줄일 수 말씀하시는 있는 것을 완화 추세로 그렇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렇다면 전국화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3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방역 당국과 그리고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 당국은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게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방역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감염학회 같은 우리나라 방역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는 학회가 감염학회인데 감염학회에서 성명서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3차 내용에서? 대유행이 시작이 되었고 예. 이 방역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행동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에서 이제 뭐 문구를 조정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방역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 방역의 리더십에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중대본 정세균 총리라든가 예. 아니면 중수본 박능우 장관 같은 방역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무엇인가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혹독한 겨울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번 주 안에 400명이 나오고 어쩌면은 11월이 지나가기 전에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이 인식하는 것과 방역 전문가들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라는 걸 제가 이 시청자들께 전해드리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걱정인 것은 앞에서 설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위험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신규 국내 확진 환자가 343명인데 예. 그중에서 국내 발생 확진자가 293명이고요.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293명 가운데 비수도권이 116명이에요. 예. 비수도권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네, 비수도권 상황이 좋지 않은데 네. 비수도권에서 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진 환자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 수도권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도 확진 환자가 뭐 100명, 200명, 300명, 400명까지 생겼지만은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 역량이 거의 집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증 환자나 위중 환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처치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존재했었단 예, 말이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그런데 있었다. 지금 예. 경남 28명, 전남 27명, 강원 20명이 어제 추가된 인원들이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전날, 전전날 있었던 인원들까지 누적 확진자는 누적 확진자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그 지역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포화된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지역에서 확진 환자들이 발생하면 보통 2월, 3월에 대구 사례나 전남의 전남대병원 사례에서 네네. 볼 수 있듯이 지역의 거점 병원들이 뚫리거든요. 예. 그러면 거점 병원들이 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중증 위중 환자나 혹은 그 코로나 환자들 외에도 다른 위중 환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사망자들이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남 지역도 심상치가 않아서 뭐 일단 일부 병동 코호트 격리가 된 상태고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지역에서 꾸준하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네. 전남대병원이 굉장히 거점 병원이고 큰 병원인데 거의 예. 폐쇄되다시피 했고 그 이외에 다른 병원들도 지금 각 환자들이 너무 환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지역 일대가 지금 상당히 이제 의료 체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이런 상황과는 달리 의료 체계에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거나 그거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응급질환 환자들이 일단 타격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만일에 이것이 저번에 같이 수도권에 환자가 많이 있고 지방이 좀 괜찮다거나 아니면은 수도권은 괜찮은데 지방이 많은 상황과는 달리 점점 수도권도 어려워지고 있고 지방도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국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만일에 각 병원에서 확진 환자 수가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러면은 진짜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남의 지금 상황은 단지 전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악화 일로에 있는 전국을 놓고 볼 때는 전남의 상황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5단계가 첫 번째 여기 하나 나왔다가 그다음에 2개 되었다가 4개 되었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전남의 의료 체계의 부담이 딴 데로 확대되고 전국화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연쇄적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쌓이게 되고 전국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의 의료 체계의 부담은 단순한
단순하게 전남에서 봐서는 끝나는 게 안 된다. 아니다. 예, 예.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1.5단계가 그래서 격상이 된 상태인데 일단은 뭐 그렇게 되면은 춤추기, 좌석 간의 이동이 금지되고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관중이 30% 정도 입장이 가능하고 축제와 같이 일부 100명 이상 모이는 게 활동이 금지가 되고 이런 장치들이 마련이 됐는데 여러분의 그 두 분의 생각은 바로 2단계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부터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저는 1.5단계냐 2단계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크게 같아요. 의미 없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2단계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확산세를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사실 화끈하게 네. 지금의 확산세를 잡으려면은 2.5단계나 혹은 3단계 정도의 조치를 취해서 한 2주 정도 딱 멈춰야 잡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럼 현실적으로 잡힐까요? 그렇게 2.5단계, 3단계. 그러면 잡히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직해요. 멈추면 네, 너무 멈추면 줄어들고 줄어든다. 그리고 사회적 이동이라든가 접촉이 많아지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예. 진짜 한 2주간 진짜 락다운을 실시하면은 분명히 바이러스 확산세는 저지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 시민들이나 혹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1.5단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시작한 1.5단계를 2주 정도 유지해서 확산세가 잡힐까? 혹은 2단계를 유지해서 확산세를 잡힐까 생각하면은 그 정도로는 잡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1.5단계, 2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네. 이동이라든가 접촉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관건이 되는 것인데 지금 시민들에게 동기부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1.5단계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제 300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일상생활은 네, 크게 일상생활은 지장이 흔들리지 없다. 않습니다. 어제도 강남이라든가 뭐 예. 신촌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북적북적 거렸다라는 걸 뉴스로 확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역 당국이 네. 시민들에게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신호를 줘야 되는데 예. 지금 그 신호가 무엇인지를 찾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안 좋은 신호를 주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아직 신호를- 3차 유행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예. 여전히 지금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고 앞으로 1.5단계를 2주 정도 하면은 2단계로 넘어가지 않고도 이 유행세를 잡힐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메시지를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지금의 유행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일이라는 게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신호를 어떻게 줘야 할까요? 우리가. 제 생각으로는 네. 제가 축구 얘기를 좀 하려고 예. 하는데요. 이제 감독이 축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독이 이제 선수를 기용을 할 때 이 선수는 이렇고 저 선수는 그렇고 그래서 감독이 작전을 구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감독은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이제 인사권자라고 네, 비유를 볼 수 하시는 있습니다. 거죠. 네, 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모든 선수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작전을 구상을 하는데 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제는 잘했는데 오늘 잘 못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늘 손흥민 같은 선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역시 문제는 뭐냐면은 선수를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네.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결국은 감독이 선수를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를 교체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있는 선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철학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밖에 운영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선수가 바뀌게 되면은 새로운 선수가 새로운 철학, 새로운 기량, 새로운 체력 이런 걸 동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보는 사람들도 새로운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판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계속 레코드판 돌아가는 것 이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 나왔어. 같은 얼굴에, 예. 같은 멘트에, 같은 철학에 이래가지고는 뭔가 국민도 그렇고 당국도 그렇고 그 판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운영이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판을 바꿔야 되는데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역시
역시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익숙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선수 교체가 과연 성공적인가 하는 것은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겠지만 그 새로운 사람을 바꿨을 때 또 따라오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정책에서 또 소모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예. 제가 좀 덧붙이면은 지금 이미 선수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매일 브리핑할 때 익숙하게 보이던 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이 최근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은 보건복지부 차관 같은 경우에도 김강립 차관이 식약처장으로 가고 이 강도태 차관이 새롭게 차관으로 이제 기용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방역의 수준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면에서 수준이 떨어졌는데 예를 네. 들어서 그 식약처장으로 간 김강립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시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오랫동안 보건행정을 해본 전문성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지난 10개월 동안 유행 상황을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지켜오면서 호흡을 맞춰 왔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최소한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것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저는 어느 정도 검증을 통과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김강립 차관은 식약처장으로 가고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을 했는데 네. 예를 들어 강도태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브리핑을 하거나 브리핑을 할 때도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굉장히 수세적이에요. 그 이제 개인의 의견이신 네, 거긴 제 하지만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오히려 훨씬 더 유능하고 훨씬 더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제2의 정은경, 제3의 정은경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방역의 플레이어들의 수준은 더 낮아진 것 같아서 지금 과연 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그럼 된다는 어떻게 거죠.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인사권자가 결정을 할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중대본이나 중수본의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여러 경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장기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쌓아온 여러 가지 단계와 프로세스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것이 활동이 잘 작동이 되지 않을 때는 선수 교체, 그러니까 좀 익숙함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백신 얘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3차 임상시험 최종 결과에서 95%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라는 소식은 전해드렸고 또 모더나가 발표 이틀 만에 94.5%의 중간 결과 이후에 또 발표를 했어요.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도가 더 높아진 건가요?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분들이 이해하시는 것과 백신에서 효능 또는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선 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보통 효과가 90%다 이러면 백신을 맞게 되면 90명은 보호가 되고 안 걸리고 10명 정도만 감염이 된다. 그게 이러면은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네.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90%의 효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백신에서 효능을 계산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는 가짜약을 맞은 사람. 가짜약을 맞은 사람이 100만 명을 맞았느냐, 10만 명을 맞았느냐, 10,000명을 맞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확진자가 몇 명 나오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서도 전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가 하는 게 중요한 네. 거예요. 그런데 백신을 안 맞은 데에서 90명이 나왔잖아요. 90명이. 90명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90명에 맞추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왔지만 90명이 있다고 볼 때 이 90명의 효과는 네. 백신의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때 계산을 해보면은 백신의 효과는 100%가 나옵니다. 그런데 90명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백신을 맞은 데서 9명이 나오잖아요. 네. 9명. 그러면은 여기 90명이니까 9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81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 81명도 역시 백신의 효과 때문에 81명이 덜 나왔다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81명이 마스크를 잘 써서 감염이 그렇죠. 안 됐는지 집콕만 해서 네, 안 안 걸렸는지 됐는지. 그거는 모른다는 알 거예요. 길이 없다. 그런데 백신의 효능을 계산하는 수식은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90명이 나왔는데 여기 9명 나왔으면 나머지 81명은 반드시 백신의 효과에 의해서
안 나온 거라고 계산을 해서 백신의 효과가 90%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콕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마스크를 잘 썼을 해서도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용어와 백신의 효능 또는 효과라고 표현되는 것은 매우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백신의 효능, 그 숫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는 것과 우리 통상의 언어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혹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예. 오히려 미래에 나오지 않은 백신보다 지금 당장의 마스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예. 거. 이거 제가 재차 강조해 드립니다. 근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가짜 약을 맞은 사람들이 162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고요.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제 8명만 나와가지고 뭐 한 95% 정도다라는 게 이제 화이자의 공식 발표 내용인데, 근데 그 8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8명 중에서 중증 환자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증으로 이제 빠진 네. 경우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이면 그 숫자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이제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이 커지면. N수가 늘어날수록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중증으로 갈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더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방금 설 교수님 이야기에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은 이런 예. 것도 있습니다. 자, 백신 임상시험은 자원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백신 임상시험에 미국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아닐 확률도 아니요, 있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일부러 이제 넣기도 하는 넣죠. 거. 일부러 예. 설계를 할 때 넣는데 일단 자원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방역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많이 가는 곳에 가지 않고 예. 산밀 환경이라면 마스크 잘 쓰시고 이런 분들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나름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는 사람들이 맞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예.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하루에 18만 명, 17만 명의 확진 환자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임상시험을 하는 군에서는 확진 환자들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참고로 우리가 그렇다면 그 생각을 백신 해봐야 될 얘기는 대목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도 있어서 내일 다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시간은 코로나와 경제 함께 갈 방법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앞서서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방역의 이 두 분의 입장은 좀 더 치중을 해서 우리가 그 길게 보고 가야 한다. 촘촘하게 타이트하게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더 락다운이라든지 네. 둔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은 크겠죠. 지금 엄청나겠죠. 1.5단계도 지금 그렇습니다. 예상하시기로는 어떻습니까? 그 당초에 3단계에서 이번에 이제 5단계로 확정한 재편이 됐죠. 것도요. 그 속내를 보면 여러 가지 좀 더 정교하게 하겠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실은 방금 말한 것처럼 어쨌든 경제 피해, 내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즉 락업하는 문 닫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최소화 그나마 좀 적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만약에 2단계로 간다면 물론 가서는 안 되겠지만 예. 지금 가게 되는 그 2단계는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그 2.5단계에 받았던 충격보다는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이 2단계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한번 짚어보면요. 100명 이상 또 모임 예. 이제 안 되는 거죠. 지금 야구 코리안 시리즈 뭐 한창인데 이거 이제 당장 마지막 7차전까지 간다면 치를지 예. 안 칠지도 모르게 되는 거고요. 유흥시설 당연히 다 문 닫아야 되는 것이고 식당도 9시까지만 영업을 하게 되는데
식당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9시까지 문 닫는다고 하면 아예 안 가버립니다. 우리가 그때 과거에도 2.5단계 때도 봤지만은요. 그런데 이런 게 또 하나 왔다면 왜 우리가 직전 2.5단계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느냐. 일단은 이걸 막아낼 소진할 카드가 없습니다. 이미 그동안 너무 경기 침체에 다 시달렸기 써버렸어요. 예, 때문에요. 뭐 다시 한번 예. 재정을 투입한다든가 뭐 3차 지원금을 또 소상공인에 한다는 그런 여력도 지금 안 되고요. 국회 자체가 뭐 12월 뭐 내년 예산 뭐 이미 다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이제 인간 심리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큰 충격이 왔을 때는 이거를 한번 막아내면 예. 정말 뭐 좋은 희망이 세상 오겠지, 있겠지. 희망이 네. 있겠지라고 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 똑같은 충격이 와서 무너질 때는 그 다음에는 처음만큼 다시 끄집어 올라갈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동인이 안 생겨 버립니다.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최악으로 생각했던 이제 자포자기가 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 뭐가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3월부터 코로나 특집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고용이 아직은 홀딩을 하고 있어요. 고용 지표상으로는 무급휴직을 어떻습니까? 통해 가지고 네. 뭐 하고는 있는데 고용 지표도 지금 거의 최악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직 구조조정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 또 충격이 온다면 구조조정이 이제 대규모로 구조조정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 일어나게 있다. 되고요. 이것은 이 사람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들에 예. 대한 산업 구조조정이 한꺼번에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또다시 이제 개정된 조항에서의 2단계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도 그 고민을 아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주식시장 보면 저는 이상했던 게요. 네. 코로나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주식시장도 좀 빠져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유럽도 그렇고요. 예. 미국도 그렇습니다. 유럽은 지금 락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식 시장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우리도 잘 보면은 당초에 이렇게 200명, 300명 나왔으면 주가 급락하죠. 네. 순간 발표와 함께 그때 3월에 등락하면 뭐 급락했었잖아요. 그 경험인데 지금은 오히려 급등을 하거나 왜 그런 상승을 건가요?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백신 뉴스 앞서 우리 네.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 지금은 이렇게 안 좋았지만 파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조만간 나아질 것 같다. 나아지겠지라는 네. 그런 기대감에 일단 주식은 좀 홀딩하자라는 그런 하나의 투자자들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버티거나 혹은 더 오르는 게 아닐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둔감해지지 않았을까. 아, 이제 이런 숫자에. 네, 300명, 예. 400명, 500명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지. 여기서 뭐 더 하면 끝인데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둔감해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부동산은 아예 천정부지로 올랐으니까 손을 예. 못 대고 장사도 못 하고 할 게 네.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갖고 있는 종잣돈이나 약간의 유동성 맞습니다. 자금을 이제 주식에다가 넣는. 게다가 다 주식으로 몰려가면서 예. 일종의 버블 장이 연출되는 네.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의 뭐 로빈후드라고 해서 미국의 예. 2030들도 또 미국은 지금 재택근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주식 직접 투자 계좌. 미국은요 거의 펀드로 투자를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 생긴 현상입니다. 이게 거의 30% 이상의 직접 자, 그러면 투자 수가 끝으로 나온 그런 현상입니다. 간단하게 네. 여쭤보면 화이자 백신 소식이 나올 때는 화이자 주가가 좀 오르는 것 같더니 이제 또 모더나 백신 얘기 나오니까 또 화이자 주가가 떨어지고 이 네.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 이 백신주들이. 게다가 백신주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모더나 뉴스는 아예 주식시장 자체에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백신이란 재료도 좀 힘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해보고요. 처음에 나왔던 모습은 백신 나왔을 때는 뭐 기술주가 그쵸, 죽고 예. 전통주가 살고 네.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장은 뭐 기술주, 전통주 다 일단 좀 흔들리는 그 모습이 백신의 나오거든요. 영향도 맞습니다. 좀 미미해지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